자, 12페이지를 볼 건데요. 선생님 옆 페이지에 빈칸을 넣어놨거든. 그치? 빈 페이지는요. 필기 자리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국어의 변천을 먼저 볼게요. 그쵸? 그래서 먼저 시대 구분을 할까 해요. 시대 구분을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어사에서는 요거를 기준으로 나눈다. 선생님 얘기하는 거를.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먼저 언제까지를 고대라고 하냐면 고려 건국까지야. 그럼 내가 그냥 요거를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쓸게. 그래서 고려 시대 때부터 중세라고 하고요. 고려 이전까지, 그치? 통일신라까지를 고대라고 합니다. 오케이, 고려부터 중세고 고려 이전을 고대라고 해요.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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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봐봐. 이 중세를 또 반으로 나눌 거야. 왜 반으로 나누냐? 우리 국어사의 역사에 엄청난 발명이 일어나. 그게 뭐지?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잖아.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이하나, 창제 몇 년이지? 1443년. 그럼 몇 세기야? 15세기. 맞아. 그럼 15세기를 기준으로, 맞니? 10세기부터 15세기를 중세 전기, 중세 시대에서도 전기, 그치?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중세 후기라고 합니다. 됐니? 그리고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 그게 1592니까 16세기 말. 그러니까 17세기부터 근대인 거야.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봐봐. 요 부분 있지, 여기. 훈민정음 창제부터 근대 이전까지. 그치? 훈민정음 창제부터 근대 이전까지. 그럼 몇 세기냐? 15, 16세기지. 그치? 요게 이제 중세국어고, 요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 교과서 범위도 15, 16세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중세 후기 부분이고, 모의고사에서도 주로 요 부분이 잘 나와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 출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대와 현대는요. 근대에는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이게 1894인가 1895니까 19세기 말까지. 그래서 20세기, 21세기부터 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국어의 모습을 볼 거고 1학기 때는 우리가 현대국어의 모습을 봤거든? 그치?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근대는 중세에서 현대로 오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을 한번 볼게. 자, 우리 여기. 여기 요 파트. 자, 여기는요. 훈민정음 창제되기 이전까지의 국어의 모습이잖아. 그쵸?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간략하게. 이하나, 이 당시에 우리 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우리 말은 있었어. 근데 우리 말을 표기할 우리 글자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한 다양한, 그치? 형태로 쓰이거든. 그래서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글자를 빌려서 쓰는데요. 그 당시에 동아시아는 한자밖에 없었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빌려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빌릴 글자다라고 해서 차자 표기라고 하고요. 좀 더 풀면 한자를 빌려서 사용한 표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 차자 표기는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문장을 쓰진 못했을 거야. 그치? 뭐를 표기하기 시작하냐? 고유 명사를 먼저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노력을 해. 근데 한자는 뜻도 있고 음도 있는 글자니까 뜻을 빌린 버전, 음을 빌린 버전 있을 거고. 그 다음 서기체 표기라고 해서 어순을 우리말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한문 그대로야. 그러니까 I love you잖아? 맞니? 근데 우리말 어순으로 하면 I, you, love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말 어순으로 바꾼 거. 그 다음에 향찰, 이두, 구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향찰에 별표 칠게요. 자, 우리가 1학년 2학기 교과서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 파트가 있거든? 거기에 무조건 향가가 들어가 있어. 이 향찰로 표기한 노래를 향가라고 해요. 됐니? 그래서 이두와 구결은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같은 게 있잖아. 그거를 작게 토를 달아가지고 우리말 어순이나 한자 어순에 맞게 쓴 거. 그래서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볼 중세국어를 하면 10세기부터 16세기인데 맞니? 시험에 나오는 건 한글 창제부터니까 15, 16세기 때의 중세국어 모습이 드러난다. 됐니? 그럼 모르는 작품이 나왔어. 근데 그게 만약에 17세기에 지은 거야. 그럼 그건 중세야, 근대야? 근대야. 이해되니? 15세기, 16세기가 중세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언어는 끊임없이 변해. 이게 언어의 역사성이야. 지금의 국어도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는 아닌 거지. 예전부터 변해왔어. 그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야. 그래서 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봐야 돼. 근데 훈민정음 창제 이전 국어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아요, 잘. 그치? 왜?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의 문자가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한자를 빌려 쓰는 차자 표기가 대표적이었잖아. 그래서 자료가 많지 않아. 이해되죠?
근데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 국어의 과거 모습을 파악할 거야. 그래서 우리 출제 포인트는 훈민정음 창제된 후기 중세 국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볼 거야. 근데 그것을 현대 국어와 뭐해서? 비교해서 볼 거야. 그러니까 요게 출제 포인트야. 15, 16세기 국어의 모습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다. 요게 출제 포인트야. 자, 왼쪽 볼게요. 자, 훈민정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했어요. 자,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 1443년이고요. 근데 있잖아, 진짜 째째한 선생님 있지? 물어볼 수 있다. 세종 25년. 오케이? 오케이. 학교에서 언급하시면 외우고 언급 안 하면 그냥 1443만 외우세요. 오케이? 세종이 만드신 우리나라 글자로, 근데 이 훈민정음은 글자뿐만 아니라 뭐해? 책의 이름이기도 했었지. 그치? 맞니? 근데 그 책은 똑같아. 반포할 때야. 1446년이야. 25년에 만들었으니까 28년이 되겠지? 맞니? 이때 반포한 한문해설서로, 한문해설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인 거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파란색으로 해야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조 때, 그게 1459년, 그치? 한글로 번역한 훈민정음 언해본도 있다. 그래서 이 옆에 나온 거 있죠? 이 옆에 나온, 그치? 그게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됐나요? 됐나? 근데 이때 보니까 여기 봐. 우린 지금 글자를 봐봐. 이렇게 가로로 쓰잖아. 쓰지 마. 근데 지금은 이 당시는 세로로 쓰지. 그치? 그럼 이 당시에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 보면은 세로 쓰기 했네. 가로 쓰기가 아니라. 그리고 띄어쓰기 있어? 띄어쓰기 없지. 띄어쓰기는요 19세기 말 20세기나 돼야 띄어쓰기가 나와. 그치? 그럼 띄어쓰기 없어. 까지 써줄게요.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지금 요 페이지에선 뭐를 봤느냐? 그치? 우리가 볼 거는 15, 16세기 훈민정음 창제 후의 중세 후기 국어의 모습을 뭐와 비교해서? 현대 국어와 비교해서 공부할 거다 라는 거. 그럼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건 세종이 만든 우리나라의 글자로 창제 몇 년? 1443년. 반포는 1446년. 창제 몇 년? 1443년. 반포는? 1446년. 근데 이 훈민정음이라는 건 글자뿐만 아니라 책의 이름도 가능했었지. 처음은 한문으로 썼어. 그게 해례본. 그거를 세종이 죽은 후에, 맞니? 세조 때 한글로 번역한 언해본이 있다는 거.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넘겨서 14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먼저 음운의 표기상의 차이점을 먼저 볼게요. 음운이 뭐였지, 현호야? 맞아,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였지. 그치? 그래서 먼저 뭐를 볼 거냐?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를 먼저 볼게요.
자음 체계를 먼저 보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이 확립됐다 라는 건 이전 고대 국어에는 된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치? 근데 이제 중세에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삼중 체계가 확립이 됐다 라는 거. 됐니? 됐니? 그리고 현대국어와 달리 자음에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반치음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뜻, 쌀, 꿀처럼 어두자음군도 존재를 했었다. 그 어두자음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어두자음군 별표 3개입니다.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치? 그럼 어절에 머리에, 그치? 단어의 머리에 자음이 무리지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연속되어 오는 거다. 그러면 이때 어두자음군은 각자병서였어, 합용병서였어, 이하나? 각자병서. 합용병서였어. 너 오늘 시험 어떻게 볼래? 됐니? 그럼 이 말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어두자음군과 관련해서 그럼 이 말은 중세는 현대와 다르게 초성이 어디야? 단어의 첫머리지?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네요. 현대와의 비교가 포인트였지. 그럼 현대에는 초성에 자음 하나만 와. 쌍기역도 그냥 우리는 현대는 하나의 자음이었잖아. 그치? 근데 중세국어의 어두자음군을 봤을 때 현대와 다르게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구나. 서로 다른 2개의 자음이니까 이거는 각자병서가 아니라 합용병서라는 거.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 중세국어의 모음에서는 근데 우리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분절음운이라고 해, 비분절음운이라고 해? 분절음운.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으니 분절음운. 왜냐면 우리 비분절음운도 살펴볼 거거든. 됐니? 그래서 모음을 보면요. 지금 쓰이지 않는 뭐가 있었다. 아래 아가 있었다는 거. 이게 현대로 오면서 2단계에 걸쳐 소실되지만 중세국어에는 아래 아가 있었다. 이거 소리는 아와 의의 중간 정도로 추측하고 있었고요. 현대국어의 단모음인 에와 에는 그 당시에 뭐였다?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이건 현대와 뭐 한 거야? 다른 거지.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볼게. 자, 뭐가 단모음이고 뭐가 이중모음이니? 이한이 기억나?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누는 기준? 의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존할 혼자 자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단모음, 이중모음은요 혼자 음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단모음, 이중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야. 현호야, 단모음, 이중모음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달랐지?
맞아. 발음시. 자, 참고. 발음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고정되면 우리는 그걸 한 번만 발음된다 라고 해서 단모음이라고 하고, 변화하면 이중으로 발음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애와 애가 현대에는 단모음이니까 발음 자체가 다르겠네. 현대에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고정시켜서 발음할 거고, 중세는 이중모음이라고 했으니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발음을 했겠지. 됐니? 이 경우 애 같은 경우는 아와 반모음 이, 그치? 어와 반모음 이, 요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됐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음운 관련해서 먼저 볼게. 음운과 관련된 거 내가 지금 노란색 쳤어. 그치? 자, 봐봐. 하나 더 하고 싶어. 단모음을 볼 거야. 유찬아, 단모음 중세는 몇 단모음이지? 7개야. 그 7개가 기본자 아래야, 이에 초출자 아, 오, 어, 우 요렇게 7개야. 근데 우리 중세는 뭐랑 비교해야 돼? 현대랑 비교해야지. 현대는 단모음이 10개야. 10단모음이야. 아래아가 사라져요. 아래아가 사라져서 이, 아, 오, 어, 우에 애와 애, 위와 외가 추가된 거야. 됐니? 그래서 아래 추가한 애, 위, 외는 중세는 뭐였다? 이중모음이었다. 근데 이때 위와 외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줘. 원칙은 아니지만 허용이야. 그래서 위와 외는 중세와 현대의 발음이 같을 수 있어. 중세는 이중모음이었고 현대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애와 애 같은 경우는 발음이 아예 다른 거지. 왜냐면 중세는 이중모음, 현대는 무조건 단모음으로 발음하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 또 모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모음 조화가 굉장히 칼같이 지켜졌어. 모음 조화가. 이한이, 모음 조화가 뭐지? 모르겠어. 야, 현호야, 모음 조화가 뭐지? 맞아, 모음의 성질이 같은 것끼리 만나는 거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안 써도 되겠죠? 그쵸?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됐나요? 요렇게 분절 의문을 본 거야. 그래서 요렇게 슬래시 끊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절 의문의 자음과 모음, 현대국어와 다른 걸 봤었고, 그치? 자, 이번엔 비분절 의문으로 볼 거야. 비분절 의문. 자, 오른쪽 볼게. 비분절 의문이란
의문이니까 뜻을 뭐해? 구별해줘. 근데 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 등을 말하는데 얘가 현대의 비분절 의문이야. 그래서 현대 국어에는 소리의 길이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비분절 의문이거든요. 근데 중세에는 소리의 길이가 아니었어. 오케이? 그래서 다시 오면 봐봐. 음의 높낮이를 통해 뜻을 구별했어. 그럼 우리 이런 음의 높낮이를 뭐라고 하느냐? 성조라고 하지. 중국이 대표적으로 성조를 비분절 의문으로 쓰는, 그쵸? 언어죠. 소리의 높낮이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성조. 그치? 얘가 뜻을 구별했으니까 의문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가 있었는데 이게 포인트. 성조를 표기를 해서 어떻게 표기했느냐?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왼쪽이라는 거. 오른쪽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됐나요? 자, 오른쪽 보면요. 방점과 성조가 나와 있어요. 날개 부분에. 이때 성조는 소리의 뭐라고? 높낮이라고. 그 높낮이를 표기하는 방법이 방점이라고. 됐니? 그래서 봐봐. 먼저 글자 왼쪽에 표기했었지? 방점 이것도 써놔야지. 어디에? 왼쪽. 그래서 왼쪽에 점이 없으면 평성이야. 그러니까 평범한 낮은 소리야. 됐니? 근데 왼쪽에 점이 하나 있잖아? 그럼 거성이야. 높은 소리야. 왼쪽에 점이 땡땡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상성이라고 해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됐니? 근데 요 점과 상관없이 받침 소리가 그드브처럼 안울림 소리로 끝나면 방점에 따른 성조를 구분하되 입성, 빨리 끊어 닫는 소리. 입성은 점 개수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성체계라고 합니다. 평성 낮은 소리, 거성 높은 소리, 상성 낮았다가 높은 소리, 안울림 받침 뒤에 빨리 끊어 닫는 입성.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요 상성이 현대 국어는 성조가 의문, 뜻을 구별하지 않잖아. 그 상성이 현대의 장음으로 변화했다라고 봐.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상성으로 발음하던 말들이 지금 보니까 현대에는 장음으로 남아있더라. 됐나요? 됐나요? 지금까지 본 게 뭐야? 의문이야. 됐어? 됐어? 자, 이번엔 색깔 바꿔서 표기를 볼게. 표기를 보겠습니다. 자, 표기 볼게요. 봐봐. 이 받침은요, 이 당시에는요, 받침에 있는 체언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뒤에 초성으로 이어서 쓰는 이어적기를 사용했어. 이어적기 연철을 사용했어. 요게 가장 큰 표기상의 특징이야. 됐니? 현대 국어는 뭐지? 분철이죠.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사슴과 이는 이어서 사슴. 그치? 깊음은 이어서 깊음이지.
근데 봐봐. 잘 봐. 포인트는 뭐냐? 사슴 플러스 2가 사슴 2가 됐다는 건 쉬워. 근데 우리는 역으로 가야 돼. 사슴 2가 사슴 플러스 2구나. 깊으니 깊 플러스 은이구나 라고 뭐로 갈 수 있어야 돼? 역으로 갈 수 있는 게 포인트야. 그럼 이 역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힌트는 현대어풀이야. 이해되니? 현대어풀이 확인해서 역으로 가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 현대국어와의 비교가 중요하다 그랬지? 현대국어에서는 뭐를 사용한다고? 끊어적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연철. 중세국어랑 관련된 것만 형광펜 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받침의 표기는 8글자가 쓰였다. 8개가 쓰였다. 8개. 근데 뭐가 옛 이응이다. 실제 발음이 됐었던, 아니 음가가 있었던 옛 이응. 얘를 팔종성법 혹은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8개를 통해 그 당시에는 소리대로 적는 게 트렌드였으니까 당시에 음절 말에 요 8개의 자음이 발음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이 팔종성법은 발음 표기를 모두 제한하는 거지. 그치? 발음도 8개 뿐만 아니라 표기도 8개로. 이해됐니? 근데 우리 현대국어 보면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갖고 가느다란 물방울 7개로만 발음됐었잖아. 얘는 발음만 제한이지. 그치? 표기 제한합니까? 표기를 제한하지 않죠.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어휘상의 차이점은요, 형광펜 안 치고 그냥 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아무래도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겠지. 고유어 순우리말. 예를 들어 요런 건 좀 기억해라. 가람이 강이고 뇌가 산이고 온이 백이고 즈문이 천이야. 내가 이걸 왜 보냐면 우리 고전 문학할 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보는 거야. 그치? 이게 한자어에 사라졌고요. 외래어도 존재를 하긴 했어. 뭐 중국어에서 온 거, 몽골에서 온 거, 여진에서 온 거, 그치? 맞니? 요런 것들이 예의다. 그래서 어휘의 변화도 당연히 있다. 됐나요? 아래 정리가 돼 있네. 봐봐. 분절음운의 자음. 고대까진 된 소리가 없었는데 중세에 들면서 된 소리가 나오면서 삼중체계가 확립이 됐고, 지금 안 쓰는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이 있었고, 요거 우리 앞에 했었지? 순경음 비읍은 비읍불규칙 활용, 반치음은 시옷불규칙 활용과 연결된다고 했었고,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현대와 다르게. 모음 아래야 있었고, 애와 애가 현대는 단모음이니까 중세는 이중모음이었으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됐고, 모음조화 뭐라고? 이하나? 양성은 양성. 맞아. 그리고 비분절 음운은 음의 높낮이인 성조. 방점을 찍었는데 어디에? 글자 왼쪽에. 됐니? 표기상을 보면 이어적기 했고요. 그치?
팔종성법이라고 했고 8개로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도 제한을 했고 맞니? 이와 다르게 현대국어는 끊어적기와 발음만 7개로 제한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죠. 그 다음 이제 어휘상 특징 보면 고유어가 훨씬 많았고 그 당시에도 외래어가 있었다. 그치? 의미가 변화했다. 됐나요? 네. 됐나요? 자 넘겨서 문법상의 차이점이 나오잖아요. 별표 7. 따지면 지금까지도 그냥 워밍업이었어. 이해됐니? 오늘 1시간 10분. 지금까지도 그냥 워밍업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요.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여기까지 가고 잠깐 쉴게. 그치? 그리고 다른 교재를 다시 복습하고. 오케이. 자, 볼게요. 주제 하나 아니에요? 뒤에 또 다른 거 넣어놨으니까. 자,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뭐를 볼 거냐? 주격조사를 볼 거야. 주격조사. 자, 주격조사가 뭐지? 주어의 자격을 주는 거지. 맞니? 주어의 자격. 그럼 현대국어에는 앞이 자음이면 이, 모음이면 가 해서 이와 가가 대표적이거든? 물론 높임에 깨서 이런 거 빼고. 그치? 근데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가 이만 있고 가가 없었어.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자음 뒤에만 이가 있고 모음 뒤에 가를 넣잖아. 근데 중서에는 가가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이를 환경에 따라 여러 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거 그냥 앞에 15페이지로 넘어올게. 자, 별표 4개. 중세의 조사를 먼저 볼게요. 자, 참고로 우리 조사라는 건 체언, 그치?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나 의미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자, 먼저 주격조사를 볼 거야. 그럼 주격조사에 뭐가 있었냐? 이가 있었어. 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 물론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가도 보이겠지. 나 이거 써줘야지. 현대에는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 요렇게 2개가 쓰인단 말이지. 근데 중세에는 가가 없었어. 이만 있었어. 그래서 이 이는 앞에 선행하는 체언이 뭐로 끝났냐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실현됐어요. 그래서 요 주격조사 2를 보시면 3개로 나눕니다. 이 주격조사 2를 보면 먼저 얘가 자음, 받침 뒤에 올 경우에는 그냥 이를 쓰면 돼. 현대와 같아. 됐니? 됐니? 뭐 예를 들어서 말씀과 이가 만났어. 말씀 뒤에는 주격조사 이가 붙는 거야. 왜? 받침 뒤니까. 됐니? 근데 그 당시에 뭐 해야 돼? 맞아. 이어 적기야. 이어 적기 해야 되니까 말씀이 요렇게 적었을 거야.
우리 역으로 오는 게 종료해. 말씀 이는 말씀 플러스 이고 이때 이는 주격조사로 쓰였구나. 오케이. 그 다음. 근데 모음이 올 경우 현대국어는 가를 쓰면 되는데 그치? 중세는 가를 안 썼잖아. 특히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경우 그치? 뒤에는 짝대기 이를 붙여. 짝대기 이를 붙여. 뭐 예를 들어 부처님이 부처가라고 한다면 부, 켜 플러스 이야. 그럼 요거 쓰면 부, 켜 요렇게 하고 해석이 부처가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현우야, 우리 여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지? 응. 반모음 이 플러스 어지. 그러니까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짝대기 이가 온 거야. 됐니? 그리고 봐봐. 내 가야. 그치? 맞니? 그럼 이때도 뭐가 보였어? 이가 쓰였어. 그래서 내야. 그래서 이때는 내 가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내는요. 나가 가 앞에 붙기 위해 변형된 하나지만 중세는 나 플러스 주격조사인 거야. 이해됩니까? 나 플러스 주격조사인 거야. 됐니? 그리고 뭐뭐 하는 바 플러스 이. 그러면 이렇게 배로 쓰고 현대어풀이가 바, 가로 되어 있다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식으로. 근데 모음 중에서도 이나 반모음 이라는 모음 뒤에서는 근데 현대어풀이는 돼. 봐봐. 대표적으로 불휘가 옛날 뿌리라는 말이거든. 그럼 봐봐. 여기 위야. 유찬아. 위는 현대국어는 단모음이지만 중세는 이중모음이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우에 반모음 이가 붙은 거야. 그럼 지금 반모음 이로 끝났지? 앞에 채연이. 그럼 뭐를 해? 생략. 그래서 그냥 불휘로 쓰지만 현대어 풀이는 뿌리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는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하나 됐어? 자, 먼저 외울게. 자, 주격조사 볼 거야. 현대는 주격조사에 뭐가 있어? 이와 가가 있었어. 근데 중세에는 가가 없어. 이만 있어. 그럼 이 이가 앞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어. 먼저 자음 뒤에서는 이가 그대로 쓰여. 다만 이어져 끼니까, 그치? 받침이 초성 자리로 넘겨서 표기가 되는 거고.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을 만나. 그러면 짝대기 이만 오는 거고.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생략돼서 나타났다는 거지. 다시 중세의 주격조사는 이, 가는 없었어. 이가 자음 앞에서는 이 그대로 쓰여. 그치?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 이로 쓰여.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생략이 돼. 됐니? 유천아. 중세의 주격조사 이는 얘기해볼게. 중세에는 주격조사가 뭐가 있었어? 이가 있었고 현대에는 자음 뒤 이와 모음 뒤 가가 있고
중세에서는 자음 뒤에는 이가 쓰고 근데 이어적기로 받침이 초성으로 넘어가고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 뒤에서는 모음 이만 그치. 쓰이고 왜냐면 가가 없었으니까. 이나 그리고 반모음 이 뒤에서는 생략된다. 좋아. 다시. 중세의 주격조사는 이. 가는 그 당시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 이 이는 자음 앞에서는 이 그대로 쓰이고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 이로 쓰이고 그치? 그 다음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생략이 됐었다는 거. 현우야 주격조사 중세. 중세 주격조사는 가가 없고 이만 있었는데 앞에 자음이면은 이로 그대로 쓰이고 이어적기여서 그리고 이나 반모음이가 아닌 모음이 앞에 오면은 짝대기 뭐 너무 좋아. 그리고 반모음이나 이가 앞에 오면은 생략. 오케이. 이하나 중세의 주격조사 주격조사 뭐가 있었어? 이가 있고 뭐는 없어? 가는 없어. 오케이. 중세의 주격조사는 앞이 뭐냐에 따라 어떤 형태로 쓰였지 먼저? 다음이 앞에 오면 이제 그 뭐냐 이가 그대로 쓰여서 이어적기, 이어적기 하고 그 다음 내가 되고 다음에 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에서는 앞에 짝대기가 앞에라고 하지 말고 잘했어. 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이 앞에 오면 짝대기 이만 붙고 그 다음 그다음에 이와 반모음 이는 이가 앞에 끝났으면 뭐한다? 생략돼. 생략한다. 됐나요? 네. 됐나요? 근데 요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 중세의 서술격조사 이라와 비슷합니다. 현대는 이다죠. 현대는 다가 평서형 종결어민데 중세에는 라가 평서형 종결어미였으니까 그치? 그 차이야. 그럼 이게 비슷하단 말이 뭐냐? 자음 뒤에서는 어떻게 온다는 거야? 이게 비슷하다는 건 뒤에서는 이, 라 요렇게 오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 라가 온다는 건데 그 모음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 그치? 같은 경우에는 이가 생략되고 라만 붙는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이해되죠? 썼어? 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에 자격을 주는 목적격 조사를 보겠습니다. 봐봐, 얘도 똑같아. 자음 뒤에서는 뭐가 와? 을이 오고 모음 뒤에서는 르이야. 선생님이 현대를 쓰는 경우는 현대어 풀이에 을, 르이야 목적격 조사구나 요렇게 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보는 거야. 맞니? 근데 봐봐, 이건 비슷해. 자음 뒤에 됐니? 을이 오지만 이 당시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양성 버전 을도 있는 거야. 모음 뒤에 르이 오는 것 같지만 역시 양성 버전의 르도 있었던 거야. 됐니? 됐니? 예를 들어
말씀에는 뭐가 붙겠어? 받침인데 양성이니까 을이 오겠지. 그치? 그럼 그 당시 이어 적으니까 말씀을이겠지? 그치? 이해됐니? 또 뜻과 을이야. 받침이니까 을이고 음성이니까 음성 버전 을이 온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었으니까 뜻을이 되겠지. 이해되죠? 그쵸? 그 다음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를이 올 건데 양성이니까 양성 버전의 목적격 조사 를이 올 거고, 반대로 너라고 해보면 역시 모음으로 끝났어. 근데 음성 버전이니까 음성 버전의 목적격 조사가 오겠죠. 됐나요? 그럼 목적격 조사는 뭐다? 모음 조화를 고려해서 양성 버전, 음성 버전이 모두 있었다 라는 거. 됐니? 됐니? 3번 중세의 관형격 조사. 현대에는 의밖에 없어. 그래서 현대어 풀이 의로 해석이 되면 관형격 조사야. 됐니? 됐어? 근데 봐봐. 먼저 크게 둘로 나눠. 유정명사야. 유정명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을 유정명사라고 해. 그럼 유정명사의 경우, 자, 의가 오는데 그 당시는 어때?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켜서 양성 버전의 의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럼 해볼게. 봐봐. 자, 거북이라고 했어. 그럼 거북이는 뭐야? 동물이지? 유정명사지? 그리고 우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이하나? 음성이요. 음성이니까 음성 버전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어쓰기 요렇게. 그치? 이어적기. 그 다음 도적. 도둑을 나타내는 도적. 사람이지? 역시 의 버전. 도적이. 근데 이거 해볼까? 동물 말 해볼게. 홀스. 의 경우 양성 버전의 의가 오겠지. 그래서 마 요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무정명사 뒤에는 뭐가 오느냐라고 본다면 뒤에는 시옷이 옵니다. 시옷. 그래서 나라 뒤에는 시옷이 붙어. 그래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라의로 해석이 되는 거지. 나라의로 해석이 돼. 의로 해석이 되면 관형격 조사. 그쵸? 그리고 유정명사 중에서도 높여야 되는 유정명사 있잖아. 그 경우에 역시 시옷을 넣어줘. 예를 들어 부처님이야. 그럼 부처님은 높여야 되니까 시옷을 써주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현대 국어에는 의 하나인데 중세에는 양성 버전, 음성 버전도 있었고
무정명사나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서는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를 사용하기도 했다. 됐니? 뭐 요거 외에 뭐 부사격 조사도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요거 외워야 돼. 3개. 근데 여기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건 주격 조사 2.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우리 아직 한 줄이었었네. 그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구룸 플러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역으로 가는 게 포인트다. 구룸이가 구룸 플러스 2. 이때 2가 주격조사구나. 그치? 부태가 붙여가니까 부태 플러스 2. 요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거. 그치? 불휘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구나 라고 역으로 가는 게 포인트야. 역으로 갈 수 있어야 돼. 됐니? 됐니? 그래서 지금 뭐를 봤어? 조사를 봤어. 조사. 자, 그럼 두 번째.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어 중세국어에. 현대국어에는 미음, 하나인데 중세국어에는 양성 버전 음성 버전 요렇게 쓰인 거야. 자, 왼쪽 봐. 명사형 어미라는 건 어미니까 어간에 붙어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함에 옴이 왔어. 왜? 양성이니까. 그치? 쓰다에 뭐가 왔어? 음이 왔어. 왜? 음성이니까. 그리고 중세에도 명사형 어미 기가 조금씩 사용되긴 했으나 현대국어처럼 활발하진 않았어. 나중에나 나와. 기는.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미음, 기가 있는데 중세에는 미음, 대신 양성, 음성을 따져서 모음 좋아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가 있긴 했지만 활발하게 쓰이진 않았다. 됐니? 됐어? 조사받고 어미 봤어? 됐나요? 자, 왼쪽 올게. 15페이지. 다시 왼쪽. 별표 3개. 중세 어미를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명사형 어미. 기. 현대에는 기. 있긴 했지만 잘 쓰이진 않았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음이 쓰이는데 모음 조화 맞춰서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 을 넣었다. 됐니?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의문형 종결 어미를 볼게. 자, 의문은 크게 3가지가 있거든. 먼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 의문문이 있어. 근데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는 설명 의문문이 있어. 얘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냐 없냐야. 그래서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들어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의문사가 같이 붙어.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아계열의 어미를 쓰고요. 설명 의문문은 오계열의 어미를 씁니다. 근데 현대에는 의문문에 따라 어미를 나누지 않아. 판정 의문문이든 설명 의문문이든 똑같은 어미를 써. 근데 이제 중세에는 판정 의문문은 아계열, 설명 의문문은 오계열을 쓴 거야. 근데 단 의문문의 주어가 청자야. 애는 아계열, 오계열도 아니고 니은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니은다가 의문형 어미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요거 캡처해서 내가 보내줄게. 그치? 단톡방에 넣을게. 자, 여기 다시 올라와봐. 자, 중세 국어에도 우리 이거 바로 했었지.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그치? 3개 모두 있었는데 봐봐. 중세 국어에는 모든 경우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근데 현대 국어에는 뭐만 사용하지? 주체 높임만.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었잖아. 근데 중세 국어에는 주체 높임은 당연히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었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었던 거야. 됐나요?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외에 샤도 있어. 그래서 자음 앞에서는 시, 모음 앞에서는 샤야. 그 다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었어. 삽잡삽. 근데 이게 모음 앞에서는 순경음 비읍을 받침으로 썼어. 그리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잇이 있었는데 이때 잇은 의문문으로 쓰였어. 이거 진짜 출제 잘 돼. 오케이? 그럼 요거를 앞으로 와서 다시 정리해 볼게. 오케이? 세 번째,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에는 뭐만? 주체 높임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먼저 주체 높임에 시와 샤가 있었는데 뒤가 자음이냐 뒤가 모음이냐. 근데 요거는요 생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샤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그치? 뭐 육룡이 나르샤 이런 것처럼. 오케이? 그 다음 객체 높임이 포인트거든. 이게 어려워서. 별표.
객체 높임이 포인트야. 자, 기역, 비읍, 시옷, 히읗 이 앞소리야. 그치? 그러면 뭐가 오느냐? 삽이 와. 근데 뒤가 자음일 때는 받침이 비읍인데 뒤가 모음이잖아? 그러면 순경은 비읍의 형태로 와. 예를 들어볼게. 돕다야. 근데 누구를 돕는데 내가 그 누구를 선생님을 돕는 거야. 그럼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요렇게 와. 삽이 그냥 그대로 쓰여. 근데 똑같이 돕다인데 아가 와. 그러면 선어말 어미가 쓰이는데 순경은 비읍으로 쓰여. 그럼 그거 어떻게 표기해? 이어적기 해서 요렇게 표기해. 그리고 디귿, 히읗, 지읒, 치읒 경우에는 지읒이 와. 잡이 와. 근데 얘는 비읍이면 자음일 때. 근데 뒤가 모음이면 순경은 비읍으로 와. 그리고 앞말이 유성음. 유성음이라 하면 울림소리. 모음이랑 마누라야 했잖아. 미음, 니은, 니을, 이응. 그치? 그거일 경우에 자음이면 반치음을 쓴 선어말 어미인데 받침이 비읍. 근데 뒤가 모음이면 받침이 순경은 비읍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3번 상대 높임에 이제 자리가 없는데 옆에 써도 돼. 이와 이시 쓰인다. 근데 이때 이는 뭐일 때? 의문형일 때 쓰인다. 까지. 이게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요 페이지에 쓴 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거야. 이해돼? 이거를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봐. 16페이지 다시 올라와. 지금 예문이 나왔다? 근데 이거 우리 교과서엔 안 실려 있는데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와. 그럼 봐봐.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잖아? 그러면 현대어 풀이를 무조건 줄 거야. 그치? 현대어 풀이를 무조건 줄 거야. 그럼 우리 현대어 풀이 위주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봐봐. 야수가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말씀한 거야. 잘 봐. 말씀한 거지. 그치? 누가? 야수가. 그럼 얘가 뭐야? 주어야. 그럼 이게 주격조사지. 됐니? 됐어? 그러면 중세에도 요 이가 주격조사로 쓰였다는 거야. 아 근데 선생님 이응 받침으로 끝났는데 그치? 얘가 왜 짝대기인가요? 한다면 요걸 밑줄 쳐주고요. 이게 한자음 표기에서 이걸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거든.
동국정운이란 책에 쓰인 식으로 한자음을 표기한 거야. 그래서 한자 옆에 이렇게 한자음을 표기할 때 요 이응이라는 형식 종성을 넣어줘. 그러니까 음가 없어. 그냥 이응. 예디응이 아니라, 그치? 그냥 이응을 써준 거야. 형식적으로. 그래서 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난 거야. 휴라는. 맞니? 그럼 유는 반모음 플러스 우니까 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인 거야. 그래서 주격조사 뭐가 온 거야? 이가 온 거야. 그래서 얘는 주격조사야. 됐니? 됐니? 오케이. 그럼 여기도 세 종이니까 요것도 뭐야? 형식 종성을 쓴 거야. 요 이응도. 이해됐니? 자, 현대어플이 봐봐. 목련 애개야. 그럼 우리 이 애개가 뭐야? 부사어의 자격을 주는 부사격 조사지. 자, 현대어로 가는 거야. 현대어로. 됐니? 세존 의야. 선생님 현대국어에서 의는 뭐라 그랬어? 관형격 조사라고 했었지? 맞니? 여기서 뭐가 쓰였어? 시옷이 쓰였네. 왜? 세존을 높여야 하니까. 시옷이 온 거야. 안부 요런 것도 동국정운식으로 쓰인 거야. 그치? 순경은 미음도 뭐야? 형식 종성이고 첫소리에 열인이 이런 거 잘 안 온단 말이야. 그치? 안부를 여쭙고라는 특수 어휘를 썼는데 현대국어에는 뭐를 썼어? 묻, 잡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어. 그치? 니르다가 말씀하시니까 상대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인 거지. 무슨 일로 오신이 있고 자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그럼 누가 온 거야? 목련이 온 거지? 그치? 맞니? 그 다음에 오셨습니까? 라고 해서 이시라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 현우야, 이거 의문문이잖아. 그럼 이거 판정 의문문이야? 설명 의문문이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는? 설명 의문문이니까 뭐가 쓰였어? 오개의 열이 쓰였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다양한 선어말 어미가 쓰이잖아. 그게 각자 누구를 높이는지. 예를 들어 묻잡고에서 객체 높임은 세존의 안부를 높이는 거고, 니르 샤데에서 샤는 말한 야수를 높이는 거고, 맞니? 오셨습니까의 시는 온 청자 목련을 뜻하는 거고. 이해돼? 그래서 뭐를 높이는지까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 보면 중세국어, 현대국어에는 많은 차이가 보이지만 결국엔 현대국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니까 그 결과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그 둘을 뭐 해야 된다? 비교해라. 됐나요? 됐나요?